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려면 세상을 뒤집을 천재적인 기술을 발명하거나 화성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믿지만, 사실 자본주의의 가장 꼭대기에서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는 방법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심해처럼 깊게 파헤쳐볼 이야기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처럼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추는 스타가 아니라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그 스타들의 지갑마저 조용히 털어가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이비통부터 디올, 티파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사실은 단 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술을 사랑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온화한 노신사처럼 보이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 혹은 미소 지으며 등 뒤에 칼을 꽂는 침묵의 암살자일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계산된 냉혹함으로 경쟁자들을 제거하며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왔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영웅의 모험담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사냥일지에 가까우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과 가문들이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섬뜩한 전율마저 느끼게 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자의 성공담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가장 정교하게 해킹하여 거대한 부를 쌓아 올린 한 남자의 치밀한 설계도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비사회가 과연 누구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화려한 샹젤리제 거리가 아니라 흙먼지가 날리고 쇠망치 소리가 요란한 프랑스 북부의 춥고 황량한 공업도시 루베의 한 건설 현장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훗날 명품 제국을 건설할 남자의 아주 의외의 과거를 마주하게 됩니다. 1949년생인 베르나르 아르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흙수저도 아닌 아버지가 운영하는 탄탄한 건설 회사의 후계자로 자라났는데, 당시 그가 보고 자란 것은 우아한 드레스나 가방이 아니라 거친 콘크리트와 철근 덩어리들이었습니다. 명문 공과대학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그는 공학도 특유의 차가운 이성과 숫자에 대한 감각을 벼리고 있었고, 이는 감성으로 포장된 명품 시장을 철저하게 논리로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아버지의 회사에 합류한 20대의 젊은 아르노는 문득 공장을 짓고 다리를 놓는 기존의 사업 방식이 들이는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이익이 턱없이 적다는 것을 깨닫고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부는 기능이 아니라 환상을 팔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고, 아버지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회사의 방향을 산업용 건설에서 부유층을 위한 휴양지 개발로 완전히 틀어버리는 대담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때 그가 보여준 태도는 단순히 사업 아이템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어 그것을 극대화하는 그만의 독특한 사업 철학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으며, 이는 훗날 그가 보여줄 무자비한 기업 사냥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에도 거대한 파도가 덮쳐왔는데, 1981년 프랑스의 프랑수와 미테랑이 이끄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자들을 죄악시하고 기업 활동을 옥죄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자 그는 짐을 싸서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미국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떠나야 했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와 동시에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운명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미국 플로리다 판비치의 고급 콘도 건설 사업은 그에게 철저한 패배감을 안겨주었는데, 프랑스식 건축 양식은 미국의 고온 다습한 기후와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가 지은 호화 콘도 창문 너머로 원자력 발전소의 굴뚝이 보인다는 치명적인 입지 선정의 실수는 그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르노는 낯선 땅에서 자신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좌절감에 시달리며 깊은 고뇌의 밤을 보냈지만, 오히려 이 실패의 시간은 그가 건설업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의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그는 무심코 택시 기사에게 "혹시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고, 기사는 룸미러로 그를 힐끔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통령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크리스찬 디올은 알죠." 기사의 이 무심한 한마디는 아르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내리꽂혔고, 그는 그 순간 정치 권력이나 국가의 이름보다 더 강력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것이
바로 브랜드라는 사실을 전율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은 5년이면 잊혀지지만 디올이라는 이름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그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거대한 야망을 흔들어 깨웠고, 그는 이제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쌓아 올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때마침 1984년 프랑스 정부는 파산 위기에 몰려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던 거대 섬유 기업 부삭을 인수할 구원투수를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이 거대한 공룡 기업은 막대한 빚더미 위에 앉아 숨만 헐떡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르노의 눈은 부삭이 가진 낡은 공장이나 수만 명의 직원이 아니라 그 회사 안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는 단 하나의 보석, 바로 디올이라는 브랜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모으고 부족한 돈은 금융권 대출로 메워가며 인생을 건 베팅을 준비했고, 정부 관료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회사를 살리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내걸며 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결국 정부는 그를 믿고 헐값에 기업을 넘겼지만 경영권을 손에 쥐자마자 아르노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숨겨왔던 늑대의 본성을 드러내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무자비한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속했던 고용 안정이라는 말은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수익성이 없는 기저귀 사업부와 방직 공장들을 가차없이 팔아치웠으며 무려 9,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프랑스 사회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시위와 언론의 비난이 빗발쳤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직 디올을 부활시키는 데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했고, 적자에 허덕이던 부실 기업은 그의 손을 거친 지 단 2년 만에 막대한 현금을 뿜어내는 알짜 회사로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프랑스 비즈니스계에서 터미네이터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얻게 되었지만, 이는 비난이라기보다는 그의 압도적인 실행력과 냉철한 판단력에 대한 두려움 섞인 경외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디올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그는 더 이상 멈출 이유가 없었고, 그의 굶주린 시선은 명품 업계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두 개의 탑, 루이비통과 모엣 헤네시를 향하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 가죽 가방의 명가인 루이비통과 최고급 샴페인과 코냑을 만드는 모엣 헤네시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덩치를 키우기 위해 LVMH라는 이름으로 합병을 단행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두 가문의 수장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루이비통 가문의 라카미에와 모엣 헤네시 가문의 슈발리에, 이 두 명의 자존심 강한 경영자들은 사사건건 충돌하며 서로를 몰아낼 궁리만 하고 있었고, 회사는 겉으로만 거대할 뿐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이 냄새를 맡은 아르노는 마치 상처 입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조용히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는데, 그는 처음에는 라카미에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는 척하며 슈발리에를 견제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라카미에는 젊고 유능한 아르노가 자신의 충실한 기사가 되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것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늑대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꼴이었으며, 아르노는 그 믿음을 이용하여 회사 내부의 깊숙한 정보를 빼내고 자신의 지분을 은밀하게 늘려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아르노는 영국의 기네스 그룹과 비밀 동맹을 맺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LVMH의 주식을 시장에서 쓸어담기 시작했고, 어제의 동지였던 라카미에의 등 뒤에 비수를 꽂으며 자신이 최대 주주임을 선언했습니다. 법정 공방과 이사회에서의 고성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결국 두 가문의 수장들은 자신들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으며, LVMH는 온전히 아르노 한 사람의 왕국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의 비정한 배신과 냉혹함에 치를 떨었지만, 승자의 역사에서 도덕은 패배자들의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아르노는 결과로서 증명해 보였고, 그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명품의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왕좌에 오른 그는 멈추지 않고 지방시, 겐조, 펜디, 셀린느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브랜드들을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 쇼핑 카트에 담아 제국의 영토를 넓혀나갔고, 그의 손을 거친 브랜드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던 낡은 옷을 벗고 돈을 벌어들이는 세련된 기계로 변신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언제나 명쾌했는데, 디자이너에게는 창작의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도 철저하게 상업적인 성공을 요구했고, 브랜드의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고품은 불태워 없앨지언정 절대로 헐값에 팔지 않는다는 철칙을 고수하며 소비자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호령하는 아르노에게도
목에 걸린 가시처럼 삼키지 못한 유일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 장인 정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에르메스였습니다. 대량 생산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아르노의 LVMH와 달리 에르메스는 가족 경영을 고수하며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정반대의 철학을 가진 기업이었기에 아르노에게 에르메스는 정복해야 할 마지막 성지이자 자신의 제국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2010년 10월의 어느 날, 전 세계 금융시장은 아르노가 에르메스의 지분을 무려 17%나 보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로 발칵 뒤집혔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 많은 주식을 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와 금융기관을 동원하고 주식 스왑이라는 복잡하고 은밀한 파생상품 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야금야금 지분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마치 닌자가 소리 없이 적의 성벽을 넘어 침투하듯 그는 에르메스 경영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그들의 목을 조여왔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르메스 가문은 공포에 질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아르노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지교한 공격 앞에 백기투항했겠지만, 에르메스 가문은 기업의 소유권을 지키는 것이 곧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똘똘 뭉쳐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던 가문의 주식들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아르노가 더 이상 지분을 늘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원천 봉쇄해야 하는 초강수를 두었으며, 프랑스 법원에 아르노를 사기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두 기업의 대결이 아니라 효율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와 전통과 장인 정신을 지키려는 가문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징적인 전쟁이었고, 전 세계는 숨을 죽이고 이 세기의 대결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수년간의 지루하고 처절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르노는 자신이 보유했던 에르메스 지분을 대부분 내놓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그의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그리고 가장 뼈아픈 패배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를 곱씹으며 좌절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곧바로 타깃을 바꿔 미국의 상징적인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 앤 코를 약 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인수하며 자신이 여전히 건재함을, 그리고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고 있음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지금의 베르나르 아르노는 단순히 돈 많은 부자를 넘어 전 세계의 문화와 유행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권력이 되었으며, 그는 자신의 5 자녀들을 그룹 내 핵심 요직에 배치하여 마치 중세시대의 왕조처럼 철저한 후계 구도를 다지고 있습니다. 장녀 델피는 디올의 CEO로, 차남 알렉상드르는 티파니의 부사장으로, 넷째 장은 루이비통의 시계 부문을 맡는 등 그는 자신의 피가 섞인 자식들에게 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거대한 성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 명품 가방 하나를 사는 것이 소원인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아르노의 이야기는 어쩌면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의 탐욕스러운 행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화점 1층의 화려한 쇼윈도 앞을 지나갈 때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설렘과 동경, 갖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사실은 아르노와 같은 치밀한 설계자들이 정교하게 만들어낸 심리적 장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가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합리화하며 카드를 긁는 그 순간을 위해 수십 년 전부터 브랜드의 역사를 조작하고 희소성을 연출하며 가격을 매년 조금씩 올려 우리의 조바심을 자극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르노가 설계한 거대한 욕망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앨리스와 같으며, 우리가 지갑을 열 때마다 미로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단순히 운이 좋은 투자자가 아니라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집요함으로 승리를 쟁취한 탁월한 승부사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승리의 탑 아래에는 수많은 패배자들의 눈물과 사라진 전통들이 묻혀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전 세계 어딘가에서 저평가된 채 잠들어 있는 또 다른 브랜드를 찾아 하이에나처럼 눈을 번뜩이고 있을 것이며, 그의 다음 타깃이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전 세계의 분은 또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화려한 로고와 눈부신 조명 뒤에 숨겨진 자본의 차가운 민낯을 마주한 여러분은 이제 거리를 수놓은 명품들을 바라볼 때 예전과는 조금 다른, 한층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이 만약 아르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따뜻한 인간미를 지켰을까요? 냉혹한 승부사가 되어 세상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길을 택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